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MHz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것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또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12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의견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작가야 궁금하다. 이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어제죠.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6월 발의 9월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1야당의 개헌안이 나오면서 국회 개헌 논의도 조만간 재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한국당이 준비한 개헌안의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황영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개헌안이 어떻게, 그동안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겁니까? 네, 저희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날 모여서 같이 논의도 하고요. 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개헌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국무총리 하겠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분권 대통령제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나누어 놓느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책임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름대로의 본인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고려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주자는 것이죠. 뭐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좀 구분해서 대통령과 나눠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굳이 외치 내치라는 표현으로 뭐 이렇게 극단적 구분을 하기보다는 네.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일정 부분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나누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 나누는 부분에서는 뭐 네. 아직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이 분야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그 나머지는 총리에게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거에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총리는 국민이 뽑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를
이게 국회에서 뽑는 것 때문에 예. 그것이 굉장히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 권한을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예. 국회라는 것보다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뽑혀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 구성은 결국 국민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구성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질문 드린 것은 네.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좀 크다. 물론 황 의원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네네. 그런 국회가 자기들끼리 총리하면 결국은 권력 나눠먹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예. 어쨌든 지금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재앙적 대통령제도 극복하고 또 이 재앙적 대통령제로부터 파급되어진 국회의 이 극한 투쟁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과 또 국회에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서 또 잘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면 국회가 매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극한 투쟁을 하는 상황들도 이제는 변화시켜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변하고 국회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잘못된 국회가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국회로서 이어질 거다라고 단정 짓고서 이걸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네. 개헌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여론조사를 취합해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 보고서에 국민이 원하는 거는 4년 중임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조사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안하고는 좀 괴리가 있잖아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평가보다는 결국은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여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죠. 예. 다만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낸 개헌안과 또 자유한국당이 낸 개헌안, 또 다른 야당들이 낸 개헌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설명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장이 잘 펼쳐진다면 또 국민들이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개헌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좀 설명하고 좀 더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속에서 대통령제를 벌써 오랜 기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오랫동안 해왔던 대통령제를 또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에 대한 또 불안감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잘 고려해서 저희도 어쨌든 대통령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속에서 분권을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안을 개헌안에 내놓은 겁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총리 추천제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자유한국당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절충 가능한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그 개헌안을 내면서 무슨 절충 가능성이라든지 또 무슨 협상의 안으로서 내놓지는 않았어요. 예.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일단 내놨고요. 어쨌든 이 헌법 개정안은 제 정치 세력의 타협의 산물로 다시 재탄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제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내놓고 결국은 정치라는 건 협상이고 협의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는 가능하다. 논의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이 가능하거나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황 의원님 저번에 저랑 이야기하면서 네. 나도 정치인인데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 권력을 빼놓고 대통령 하실 겁니까? 아니, 그때는 대통령 제하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제 뜻을 접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권력구조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안도 여기에 대한 동의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조건 없이 18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18세 이하로 낮췄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이게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 개인은 18세로 다 하자 이건데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견은 학령제로 연계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18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과연 선거권을 줘서 결국은 이제 각종 후보자라든지 또 정치 논쟁에 굉장히 고3 학생들은 또 대입이라는 것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학습에 열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정치 동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속에서 해법이 찾아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서 현재 그런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비판할 지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황영철 의원 개인 의견 아니라니까 여기까지만 여쭙고 자, 또 하나 수도는 서울이다를 명기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자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좀 특히 충청권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논쟁은 어차피 우리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같은 논란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견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입장들을 다 고려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예, 시간은 없고 질문 드릴 것 많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6월 발이 9월 국민투표인데 요거 좀 땡겨서 지방선거 하차하면 안 됩니까? 어쨌든 모든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이 헌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그리고 9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구조 개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기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다만 지금 이번 헌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실하게 심의해야 될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6.13 지방선거에 맞춰서 쫓겨서 하듯이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하되 다만 우리가
올해에 분명하게 개헌안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못을 박자. 네. 그런 취지에서 6월 말까지 현재 헌정특위가 있으니까 헌정특위 기간 동안 완성해내고 합의안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통과시키자. 이런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안을 낸 거죠. 6월 국민투표를 좀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유불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나 뭐 선거 공학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결국 이제 100년 대계를 담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 이렇게 뭐 무슨 지안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걸로다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5월 4일까지 국회가 합의를 못하면 네. 어쨌든 표결이 가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발의안.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데. 뭐 홍 대표님이 너무 좀 과한 표현을 좀 하셨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은 또 국회의원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때 아마도 저희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좀 진지하게 또 의견을 나눌 겁니다. 예. 다만 홍준표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혹시 무슨 정치 공작에 의해서 이걸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우려가 섞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뭐 당당하게 우리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보이콧하는 건 아직 모르겠다. 네네 아직 예.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예. 가장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대통령 헌법 발의안의 부당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알리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헌안 김용으로 표결을 하고 네. 찬성 반대는 뭐 이건 어차피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맡기겠다 이런 겁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번 이 안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개헌안의 부결이 뭐 그렇게 부담되거나 뭐 숫자의 몇 명의 숫자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확실하게 부결시키는 방법으로서 뭐 불참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황 의원님, 제가 제 라디오 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자주 좀 출연해 주세요. 네,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좀 활기차고 익살스러운 표정도 좀 보면서 인터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스튜디오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출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개편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쉽게 빠르게 정치를 이해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시대의 참 통찰인 청래당 총재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바쁜인 정청래입니다. 네, 생방 5초 전에 입장하는. 네. 서울역에 7시 2분 도착. 진짜 바빴네요. 네, 공항철도 타고. 야, 서울역 왜 이렇게 깊어요? 공항철도. 뛰어서 왔는데 야, 진짜 30초 전에 딱 도착했어요. 안 늦어서 다행입니다. 네. 동남아 순회 공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위원회 지역위원회 강연 갔다 왔습니다. 아, 바쁘시네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 그리고 한반도에 봄이 오느냐 요 주제를 가지고 봄이 오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정말 올까? 올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네. 남북한 또 미국까지 이야기를 조금 들어갈까요? 일본까지 갈까요? 뭐 제가 6자 회담 당사국 남북 미일 중러 수완 분석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툭 던지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일본까지, 6자까지, 러시아까지 갑시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서울시장. 하필이면 4월 4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니 4월 4일 날. 4일 날. 네. 예. 4월 5일 날 식목일 날 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지? 지금 현재는 경선을 해야죠.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결선 투표 도입. 다시 말해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중에서 1차 경선에서 50%를 넘는 사람이 없으면 1등, 2등이 따로 대결을 펼치죠. 결선 투표를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과반 이상 득표로 후보가 됐었는데 이번 서울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가 바꿨거든요, 방향을.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조용히 치르자.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이런 입장에서 경선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면 분열음이 밖에까지 들리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지방선거 구도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치열한 경선으로 가서 좀 지지자와 당원들을 좀 관심을 끌고 그리고 좀 결집시키자 이런 좀 의도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서 스튜디오 밖에서 우리 PD가 갑자기 사색이 돼가지고 선거법 조심하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저기 양복 입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은 제가 정통합니다. 선거법은요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특별 의도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것으로 유권 해석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PD님 들었죠? 네. 제가 박사입니다. 선거법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걱정. 그리고 저분 양복은 여러 벌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방통이 나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방심이 매주 한 번씩 양복 입게 만들어준다는. 그래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죠, 결과는. 뭐 객관적인 지표상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과반 득표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바른정당이 아마 대항막 없지 싶어요, 여기는. 거기는 뭐 그냥 단수공천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단수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군 여러 명한테 접촉을 했습니다. 다 거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제안을 했으나 다 거절당하고 극심한 인물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억지까지 있었냐면 홍준표 대표가 고도의 성농격서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거절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영입 제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억측과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식된 것 같습니다. 불식됐다. 예. 자, 안철수 위원장이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에 서울시장을 지금 다시 노리고 있는데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뭐 양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보론 같은 경우는 정치 공학적 후보 간의 주고받기식에 대해서 다시 내가 받을 차례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유권자들이 양보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양보론을 끌어들였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년 전은 7년 전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죠. 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선 안철수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 그러면은 뭐 야권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언제 대표 선수는 안철수다라고 말한 적은 없죠.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자처하고 나선 거죠, 이것은. 근데 김문수 후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또 억측이 있어요. 아무래도 1대1 여야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일여 다야 구도의 선거에서 어쩌면 뭐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김문수 예를 들어서 후보가 나왔을 때도 진정한 야권 대표는 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에 기억하시겠지만 홍찍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것처럼 이번에는 김찍민, 김문수를 찍으면 민주당이 당선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김문수를 찍으면 민주당이 당선된다? 김찍민? 네. 근데 이런 것은요, 누구를 찍으면 뭐가 된다 이것은 사실은 부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패배의 언어입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이인재 대선 후보 때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인재 후보가 당시 이인재 사진 찍어봐라. 이인재 나온다. 이인재 찍으면 이인재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좀 몰려있는 후보. 불리한 후보들이 나오는 안간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부정의 언어, 패배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선거 임박해서 이런 후보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 그런 것은 저 사람이 폐색이 짙어졌다. 기울었다. 이랬을 때 쓰는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저 사람은 안 되는 후보구나. 이렇게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런 거 들고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거다. 예. 민주당 얘기를 해봅시다. 김경수 의원이 결국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고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몇 번 떨어진 후에 국회의원이 됐고 2년밖에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제가 해봐서 압니다. 국회의원은요 선거만 없으면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장관들은요 국정감사만 없으면 해먹을만 해요. 아니 근데 선거만 없으면 국회의원 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또 선거를 해야 되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그렇죠. 선당우사의 입장으로 본인이 과감하게 이것은 이런 걸 보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자, 선당우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은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예외란 말이죠. 왜 예외예요, 여기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항상 승부처였고 최대 관심 지역이었고 그렇죠. 특히 서울이 그랬었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싱거운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 진영에서 과연 부울경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경남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부산을 다시 뺏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20몇 년 만에. 그래서 이런 것이 제일 관전 포인트고 저는 그래서 6.13 지방선거 17개 광역자치단체 선거 중에서 제일 관심 갖고 지켜볼 곳이 경남이다. 경남지사 선거다. 자,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 간판으로 경남도지사를 나오면은 굉장히 승산이 있다. 지난번 홍준표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김표가 되면은 여기 달라지지 않느냐. 박빙의 싸움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의 화려한 이력. 그런데 현재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태호 전 의원이 6전 전승. 선거에서 한 번도 패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 초청 강연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주로 경남 쪽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경남에 가면 제가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김경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팽배해 있었어요. 민주당 당원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후보들이 추대 형식으로 김경수 의원을 이제 추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고, 경남지사에 만약 김경수 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가장 유의미한 선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김태호 전 의원 같은 방금 얘기했지만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 정 의원님은 한 번 진 적 있죠? 저는 뭐 졌다 이겼다 뭐 이겼다 졌다 지금 뭐 퐁당퐁당 이거 보고 디딤돌 의원이라고 그러죠. 퐁당퐁당 다음번에는 어떻게? 당이에요, 퐁이에요? 하여튼 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쨌든 요 재밌는 싸움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네. 원사이드 게임이 안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이야기, 또 YS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이야기,
이런 얘기가 좀 또 DJ 대통령의 아들 홍걸 씨 이야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노건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았을 때 정치적 식견도 있고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많아요. 유머도 많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자격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노건호 씨 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적인 전국에 끼칠 영향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김홍걸 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예. 좀 호남에서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당시 당 지도부에 제가 컷오프 되기 전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김종인 대표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한때는 꽤 사이가 좋았었군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죠. 그 세 분들한테.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홍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당의 기여도도 많고 대선 때 또 역할한 것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또 경험과 자질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경력이 발목 잡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뭐 과거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남북 이슈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술단 오늘 새벽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도종환 장관이랑 꽤 친분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 KTX 안에서 그 전화를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바빠서. 네.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냐 또 해보실 거죠? 네. 그럼 다음 주 와서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도 장관을 강제로 끌고 여기 오세요,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많이 커서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예전에 도종환이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다니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 뭐 그런 거나 지금 낭송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측 기자들한테 평양시내 스케치도 가능하게 했고 그 예술단 공연 남측 공연단 그 공연을 우리 기자들이 찍으려고 하는데 못 찍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또 했거든요. 네. 그건 미안하다고. 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동반하고요.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유격대 국가,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상 국가의 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들이요. 네.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 예. 북중회담 때 전면적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때도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같이. 그리고 같이 공연도 관람했고요. 그리고 김영철이 기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한 모습은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2시간 공연을 연기했고 그 2층만 사실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다 통제를 해서 또 항의를 했고 옛날에 중국에 뭐 갔을 때 중국 공안들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 폭행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김영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다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그리고 북미 수교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한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다. 예, 변해가는 모습이 뭐 저도 보이고 또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는 네. 저렇게 하다가 꼭 마지막에 또 틀었다는 말이죠. 과거를 보면. 그래서 불신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틀었다. 네. 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미국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9.19 공동성명. 예.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화하고 그리고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원칙으로 한 2005년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다 북한이 그걸 어긴 줄 알아요. 예. 북한이 그 합의문을 찢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날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 BDA 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돈을 봉쇄해버렸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죠. 미국에서 먼저 미국도 그런 적이 있고 북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네바 합의에서 핵사찰을 북한이 거부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은 요 핵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더 이상의 것을 막 요구했어요. 다른 데도 막 보자, 뒤져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우리가 패전국이냐. 패전국 다루듯이 한다. 이러면서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런 것이 깨졌을 때는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도 있고 미국의 잘못도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러면 북한과 미국에도 지금 불신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신뢰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오랫동안 그런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해소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미뤘죠. 예. 그리고 축소했죠, 결국은. 그런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항상 주장했어요. 예. 이해한다. 예.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상당히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예를 들면 김영철이라든가 김여정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제재 대상이에요. 올 수 없어요. 예. 근데 원래 이걸 해결하려면 한 2주 넘게 막 걸리거든요. 시간 끌고. 예. 근데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이걸 잘 협조해서 예. 하루 만에 막 다 해제하고 막 했어요. 미국이 이것은 협조했고 허락했기 때문에 김영철도 결국 우리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밑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 서로의 신뢰관계를 쌓으려고 미국과 북한이 다 노력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혹시 시간이 없으면 제가 오늘 클로징 멘트는 안 할 테니까 그걸 좀 뺏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배려를 합니다. 네. 그 일본이 지금 뭐 일본 패싱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지 아베가 뭐 다리를 좀 놔달라 우리한테 뭐 네.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북핵 문제 관련해서 단군 이래 이렇게 남과 북이 국제사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은 아무리 남북 관계에서는 중요했지만 미국에서는 변방 이슈였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본인의 대선 그리고 어쩌면 본인이 노리고 있는 노벨 평화상에서 결국은 김정은 북핵 문제 해결이 제1의 과제로 떠올랐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아베 같은 경우도 결국은 9월에 자민련 총재 재선거 예. 여기서 아웃되면 본인이 수상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아베에 대해서 경고하고 났어요. 아베는 평양 원턱을 넘지 못할 거다. 우리 다 알고 있다.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고 하느냐. 다 그건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도 지금 등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양상이 어떻게 가냐면 북중러가 한 팀을 먹고요. 그다음에 한미일이 한 팀을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어쨌든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북핵 문제가 잘 풀려갈 것 같으니까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북중러 한미일 각 정상들의 이해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로서는 이것은 세계적인 전변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봄이 온다는 공연 잘했으니 이제 평양예술단이 남한에 내려가서 가을이 왔다. 이런 공연을 하자라고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북한이 비정상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오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정상국가가 되려면 북미 수교 그다음에 또 북일 수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비핵화라 쓰고 북미 수교라 읽는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한결같이 북미 수교입니다. 네. 92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김용순 국제비서를 워싱턴에 보내서 평화협정 북미 수교를 하자 하고 사실은 간청을 했어요. 근데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거절했죠. 왜냐? 89년도 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이 다 몰락했는데 당신들 금방 몰락할 건데 우리가 왜 수교 맺어줘? 그 이후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90년, 91년도부터 시작된 실로 27, 8년의 문제가 이번에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얘기한 대로 쌍중단, 쌍궤 병행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인가. 그래서 CVID라고 네. 들어보셨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것을 지금 미국은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CVID가 아니라 CVIG, 개런티 마지막 단어는.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되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과 미국, 남한 이게 큰 뚜껑을 씌우고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해결하자. 알겠고요. 이런 입장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 김일성의 얘기는 그래서 김정은도 아마 선대 유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북미 수교가. 네. 그런데 북미 수교 이후에 네. 결국은 북일 수교도 그럼 해서 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경제 발전하고 개혁 개방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자동빵입니다.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예.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예.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고요. 예. 북한은 일본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제 배상금 100억 달러, 그렇죠. 110억 달러 정도. 예. 그 정도를 보상해달라. 예. 일본은 그거 지금 돈 갖고 있어요. 싸놓고 있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북핵을 가지고 미국을 통해서는 새로운 친구를 관계를 맺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를 맺어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그래서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달라. 라는 거고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서는 경제 배상금 100억 달러를 받아서 북한 경제 주름살을 펴겠다. 이런 것이 북한의 전략이죠. 자, 15초대로 마지막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해서 북미 수교한 다음에 체제 보장 받고 네. 다음은 그러면 뭐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해서요. 북한이 이미 천명했습니다. 1986년도에 합영법을 통과시켜서 외국과 합동으로 경영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예. 외국 고입을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기장을 치자는 모기장론이 납니다. 그 모기는 들어오는 것은 맞겠다. 모기장을 쳐서. 이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노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요. 지금 정의원하고 저의 대답은 서로 대본이나 사전 질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핑퐁으로 그냥 주고받았다. 역시 던지면 다 나오는군요. 이 시대 참 자판기. 정청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출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와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클로징 멘트와 엔딩곡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